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 부분이군요. 개통의 계획과 운영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죠. 조류 계산은 한 문제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주파수 유효 전력 한 문제 나옵니다. 전환 부여 전력 제어는 좀 중요합니다. PV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PF인데 여기는 이제 전압 안정도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QV 컨트롤, 경제 운영,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요. 고장 계산 안정도는 뭐 어차피 다 중복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개통의 계획과 운영 쪽에서는 이제 EMS 쪽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일부 갖다가 끌어서 써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좀 여기서 이것만 잡아주셨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얇게. AFC다, 뭐다, ELD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유기적으로 여기 있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쪽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 있는 부분이 좀 중복이 됩니다. 다른 자료하고. 그래서 오늘 9장하고 가능하면 기타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의 계획과 운영. ELD가 뭐였죠? 예,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경제 부하배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또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시험 볼 때는요, 한자로 이거 많이 썼습니다. 그 점수를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영문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써주십니다. 요즘에. 추세가. 그래서 그 ELD가 뭔지 써주시고요. 그다음 VQ, QV 컨트롤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제어 목표가 뭐고, 제어 대상이 뭐고, 제한 조건이 뭐고, 뭘 출력하는지. 키워드는 이거란 얘기죠. 이거를 지금 답해라. 예? 근데 ELD하고 QV 컨트롤에서. 자, 그러면은, 개통 운영상 필요한 공급 예비력의 종류. 근데 공급 예비력을 세 가지만 열거하라고 그랬고, 각각의 정의와 구체적 설비를 기술화하시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지? 공, 운, 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체 예비력. 설공, 운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하고 이따가 답안지에서 보는 부분이 틀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보다는 다른 답안지에 있는 내용들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걸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관점은 조금 약간 더 틀립니다. 주파수 유지냐, 조정이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조정을 해서 어느 답안지를 쓰실지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아까 그림을 보시면은 상태 부분 나왔고, 제어 부분 나왔죠. 안전조 제어는 뭐라고요? 예급복이라고요.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상태들이 나왔죠. 정상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그걸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그려놨는데,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뒤에 보시면 LOLP, LOEP 이렇게 신뢰도 공학의 확률에 관련된 내용을 나옵니다. probability 해가지고. 근데 그런 영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원어로 된 부분들도 자꾸 신경을 쓰시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개통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된다. 아까 봤던 개념하고 틀리게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정상 상태, 그 다음에 긴급 상태, 사고 상태, 그 다음 복구 상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자료에서는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를 제어하면서 정상 상태가 어디 있고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 것들도 좋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요거는 개통 운전 상태를 설명하셔가지고, 왜? 75회 때, 74회 때. 74회 때 1교시 때 10점짜리로 나왔는데 75회 때 3교시 때 25점짜리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도 그 다음 횟수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몇 번, 그런 식으로 나왔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들은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회차 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를 여러분들 반드시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안정성 제어 상정사고 해석인데요. 이런 상정사고 해석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하 곡선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연부하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발전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EMS에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9월 15일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해가지고 부하들을 죽였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운전 예비력들을 고스란하게 해서 죽였다 이거죠. 급전정지를 했다는 얘기죠. 발전기를. 근데 그게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까처럼 EMS를 보실 때 나중에 보시면 NCC, RCC, HRCC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기후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을 얼마나 할 건지를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발전기를 죽이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부하를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를 다시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체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수력, 양수발전소인데 물을 또 안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발전소를 못 돌리니까 뭐죠? 주파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주파수가 떨어지다 보면 전 계통이 죽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전 계통이 죽이지 않게끔 PF 컨트롤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났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이제 미국과 이제 캐나다 쪽에 사고 났던 부분은 그런 부하 부분은 충분했는데 바로 이제 QV 컨트롤에 의해서 전압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전압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고를 미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요때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발전기 부분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계통이 사고가 나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 그 선로 쪽으로는 공급을 못 해주니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 뭐 6개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로가 죽었으면 얘가 이쪽으로 더 가서 이쪽으로 더 보내주면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더 과부하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서 더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내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사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이제 미리 그 모델링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운전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 제어를 하는 거는 아까처럼 안전하게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뭐가 있다? 상정사고 해석이다. 그럼 사고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상정한다. 예측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정성 제어의 이 중요 방법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전체적인 콘셉트에서 아까처럼 각각의 그 EMS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신뢰도, 적정성, 안정성 이 용어 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계통 운영의 자동화 제어의 특징 이게 바로 EMS라는 얘기죠. 계통 운영을 자동화한다.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에너지를 매니지하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 스카다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전압을 어떻게 되느냐, 유효전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무효전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위상각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제어를 하겠죠. 아까처럼 정상 상태, 긴급 상태,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하느냐, 적응 제어를 하느냐, 주파수만 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러면 부조작용, 부하의 자기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미소주기 때는, 단주기 때는 조속기지를 통해서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주파수 제어를 해가지고 AFC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하부에 해가지고 ELD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제어하는 부분들 뭐냐? 신뢰도 제어, 적응 제어, 안전 제어, 안전도 제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그림으로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원반 감시 제어와 자료 취득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기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기능이 뭐였죠? 아까 기계 발급 안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을 다 갖다가 막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6장에 있는 그림도 갖다 집어넣으시고, 기본서 10장에 있는 그림들을 막 갖다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EMS에서 상태 추정, 아까처럼 상정사고를 하듯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션. 추정이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미리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값들이 뭐가 있냐. 내가 뭔가를 예측하려면 기본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력조류 계산할 때도 미질량 계산할 때 그 기질량을 알아야지 계산하죠. 그 전력 방정식에 의해서 뭔가 있어야지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장 조건에서도 뭔가 저희가 계산할 때 기지값을 알아야지 거기서 미지값으로 계산하죠. 그걸 이제 대칭자법을 이용을 하고 발전기의 기본식을 이용한다 뿐입니다. 여기서도 뭔가 이용하기 위한 그 값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ELD의 프로그램과 부분이 있는데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QV 컨트롤을 한다 이거죠. 유효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왜? PF 컨트롤이니까. 이거는 무효 전력이니까 QV 컨트롤이니까 무효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무효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션트 리액터를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주간 조정식, 일간 조정식 아니면 프로그램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갖다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사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는데 근데 모범 답안은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없어도. 그 모범 답안에다 여러분들이 갖다 껴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키워드는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키워드 부분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키워드를 이런 부분을 보십시오. 라고. 자, 그 다음에 ELD 프로그램이 뭔지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이게 뭐죠? 경제 부하 배분이죠. 그러니까 부하를 배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최소화한다 이거죠. 돈을. 그럼 뭡니까? 제어 목표가 돈을 최소화하는 게 송전선실을 고려해서 발전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겁니다. 이제 딱 생각하시면은 원어를 아시면은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제어를 뭘 하죠? 발전기가 여러 대 있는데 발전기를 제어하겠다 이겁니다.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는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법만 이용해가지고 화력발전소의 경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뭘 더 고려해야 되죠? 뭐였죠? 페널티 계수. 그래서 페널티 계수가 1 마이너스 뭐 분의 뭐 해가지고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페널티 계수를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한을 하면은 뭘 제한을 해줄까요? 여러분들 화력발전소 경제 운영 계산할 때 보면 수급 조건에서 목적 함수에서 보시면 수급 조건에서 P1이 뭐 250에서 350 사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한 조건은 각 발전기의 출력하고 상하한치가 제한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서 계산 문제를 자꾸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각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해서 전력조류라든가 모선의 상태별로 출력을 제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D 같은 건 딱 보시면 경제 부하 배분이다. 돈을 적게끔 하게 한 부분이다. 이건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어 목적은 돈을 적게 하는 부분이고 제어 대상은 그 발전기를 제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한 조건은 그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은 뭐가 있냐? 발전기의 출력도 있을 거고 전력조류 모선의 출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VQ 컨트롤 하게 되면 이제 QV 컨트롤이니까 조금 내용이 틀려지죠. 제어 목표가 뭡니까? 전압이지 않습니까? 전압. 그래서 여기 전압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송전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압하고 돈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거죠. 제어 대상은 그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 뭐였죠? 조상 설비였죠. 그 조상 설비들이 나오는 겁니다. 발전기, ULTC, 무부하 변압기, 콘덴서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콘셉트만 알면 얘가 물어보는 콘셉트이 뭔지. 제한 조건은 뭐죠? 요거의 제한 조건이다 이거죠. 그럼 뭐 무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범위들이 제한 조건이다 이거죠. ULTC 택 같은 경우는 제한 조건이 되겠죠. 예? 콘덴서 용량도 제한 조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냥 그거에 대한 양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출력은 뭐냐? 여기서 투입되는 양이 바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포인트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정답이 없다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라는 얘기죠. 아까 팩치에서 뭐가 있었죠? 제어 목표, 제어 대상, 장점, 단점 나왔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했냐? P인지 이게 V인지 X인지 델타인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그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공급 예비력, 뭐라고요? 설, 공, 운, 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대체 예비력.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따가 소개해드린 자료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 자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개통 운영 측면에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걸 운영상, 설비상, 사고 대책상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라고요? 발전소 쪽에서 보는 부분, 송전선 쪽에서 보는 부분, 그 다음에 변전소 쪽에서 보는 부분, 배전선로 쪽에서 보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딱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나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개통 운영 측면에서 봤습니다. 예? 유지보수할 때 또 보는 측면이 또 있겠죠. 운영 측면이 있고 유지보수할 때 있는 측면이 있고 설비 측면에서 보는 대책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영이니까 운영할 때는 설공, 운, 대라 그러죠. 설비 측면, 설비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어쩔 수 없이 외워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공, 운, 대. 예? 그러면 설비 예비력이 뭐냐? 공급 예비력이 뭐냐? 운영 예비력이 뭐냐? 대체 예비력이 뭐냐? 그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반대로 돌려서 그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6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편합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이걸 옆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써주시고 이제 쓰다 보면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한 게 요거보다는 옆으로 돌린 게 좀 더 편합니다. 설비 예비력, 공기 예비력, 운전 예비력, 운전 예비력. 그다음에 요게 대체 예비력, 대기 예비력이 대체 예비력이고 뭐 요런 안에 운전 예비력이 또 들어갑니다. 말이 좀 틀려진데 그거를 유지하게 한 거냐 복구하게 한 거냐. 왜냐면 평상시 때 설비들이 있는데 요건 그걸 유지하게 한 거고 요거는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요 복구라는 부분은 뭐냐? 응동성이 좀 빠른 놈입니다. 유지하게 한 부분은 뭐죠? 우리가 일부하고 곡선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유지하게 한 부분이 뭔가요? 원자력 발전이죠. 화력 발전이죠. 기력 발전이죠. 이런 것들. LNG 복합 발전이죠. 이런 게 유지하게 한 부분에 주 밑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복구를 하게 하는 부분. 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걸 복구하게 한 부분은 뭐죠? 양수 발전, 수력 발전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운동 특성이 빠른 걸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내용만. 설비 예비력. 설비 예비력은 진짜 설비입니다. 발전기가 전부 다 있는 거. 죽어있는 발전기도 설비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발전 설비. 공급 예비력. 그 중에서 이제 고장 또는 보수 중인 발전기 빼고 돌릴 수 있는 거. 예? 근데 돌릴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이제 정전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설공, 운. 그게 이제 운영 예비력인 겁니다. 공급 예비력은 고장 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당장 돌릴 수 있는 거. 잠깐 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데일리 스타트, 데일리 DSS 해가지고 매일매일 섰다 죽었다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보수 중인 거나 고장 중인 거는 못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예비력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빠지는 거죠. 운영 예비력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돌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설공, 운. 그래서 급전 정지 중인 발전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로 주파수 조정과 대기 예비력의 합으로 나타난다. 주파수 조정 예비력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 조정 예비력이 뭐였죠? PF 컨트롤이었죠? 부조작용, 부하의 변동 부담에 따라서 어떻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별로 어떻게 부하를 공급을 하느냐. 그래서 가버너 프리, AGC, AFC, ELD로 공급을 한다. 이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셉만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구체적 설비라는 주파수 유지는 뭐라고요? 아까 기본적인 부분. 주파수 복귀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복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응동성이 높은 거. 여기도 응동할 수 있는 거, 응동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뭐죠? 주파수 유지는 가버너 프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장주기별로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기 예비력.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운전 상태하고 정지 상태, 단시간 상태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전 상태 대기 예비력, 정지 상태 대기 예비력. 이건 양수 발전 같은 경우, 수력 같은 경우 그냥 물만 투입하면 바로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투입을 해서 돌려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얘는 시간이 좀 짧은 거고 얘는 시간이 좀 긴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 상태, 정지 상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은 운전 상태에서는 그 수력이 간다는 얘기고요. 정지 상태에서는 그 가스터빈 같은 복합 발전에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대체 예비력 아까 120분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2시간 바로 투입 못하고 여기는 대기 예비력인데 이건 대체 예비력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틀려지는 거죠. 시간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여기 대기 예비력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죠. 이 대기 예비력이 또 나눠지면 이렇게 나눠진데 이것도 대체 예비력을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다. 예비력 운영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관주경심이 어떻게 되죠? 400만이죠. 400만. 이게 400만입니다. 그래서 예비력을 400만을 이렇게 주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한 7,800만 정도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예측을 하는 게 올겨울에 7,900만까지 쓸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막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100만별로 100만별로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 400만을 어디서 유지를 하고 있냐? 주파수 유지 예비력, 주파수 복구 예비력, 운전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 예비력을 한 150만 정도를 가지고 있고 대기 예비력, 대체 예비력을 100만, 150만 정도 가져와서 우리가 예비력을 400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시면 예비율이 나오죠. 전력 예비율이 뭐 5%다, 7%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예비율도 또 틀려집니다. 설비에 대한 예비율인지 아니면 공급에 대한 예비율인지 그런 내용들이 또 틀려집니다. 최대 수요 전력에 대해서 지금 설비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밑에는 뭐라고요? 항상 기준이고 곱하기 100입니다. 율은 그리고 위에는 그 변화율 얼마만큼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변화율.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설비에서 뭐 최대 수요 전력을 빼고 밑에 최대 수요 전력을 넣게 되면 얘가 설비 예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비율은 공급 예비율과 설비 예비율이 있다. 그러면은 보시는 거예요. 공급 예비력은 공급 능력에서 최대 수요 전력을 뺐다. 여기 편차니까. 위에는 델타입니다. 항상 델타. 예비를 보실 때 델타. 밑에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설비 예비력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만 설비 능력으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설비 용량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예측을 해야죠. 여기처럼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전력 수급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때 2006년도에 저희가 뭐 2015년까지 전력 예측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부하가 그렇게 많이 안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지금 부하가 급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발전소를 지려고 해도 이제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금 부하 관리를 하는 거죠. 수요 관리를. 그래서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수기부전과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적 소비 절약 등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400만, 300만, 200만, 100만 때 어떤 식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지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본인들이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왜 대두가 되니까 자, 이제 아까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운전 상태를 뭐 정상 상태, 그다음에 뭐 사고 상태, 그다음에 뭐 복구 상태 이런 식으로 나눠놨죠. 긴급 상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전력 계통의 상태는 운전 조건에 따라 정상 상태, 경계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정상 상태는 읽어보십시오. 그냥 어렵지가 않으니까. 경계 상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아까 상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경계하는 부분이니까. 긴급 상태는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지금 긴급한 거니까. 복구 상태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신뢰도 제어 목적은 사고나 이상 상태의 확대 파급을 긴급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그림이 중요하죠. 긴급 상태 나오고요. 복구 상태 나오는데 요 그림이 중요하다 이거죠. 정상 상태, 경계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에서 긴급하게 사고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긴급 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급하게 제어해야 되겠죠. 일부 고장이 나서 경계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방 제어를 하기 위해서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긴급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도 긴급 제어고, 그다음에 여기도 긴급 제어고, 여기는 복구 제어를 하는 부분이다, 그죠? 긴급 제어하고 연결된 부분은 다 긴급 제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이거를 딱 이해를 해서 뭐 많이 써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 예방제어. 예급복이 있죠? 예방제어. 그리고 뭐 있죠? 긴급제어. 복구제어. 그겁니다.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거 예급복 때문에 이거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였죠? 제어하는 방식이 예급복이 있었다고 그랬죠? 안전도 제어. 이게 안전도 제어에서 콘셉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상태별로 어떤 제어를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 상태 부분까지는 글쎄요, 이게 뭐 상태가 읽어보면은 뭐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방 제어가 이루어지고 복구 제어가 이루어지고 긴급 제어가 이루어지는구나. 예방 제어는 미리 하는 거고, 예? 긴급 제어는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제어하는 거고, 사고가 이제 제어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복구 제어라, 이런 제형을 맞으시면 되고, 적체직 신경주 뭐 이런 거, 안전저 제어, 뭐 EMS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콘셉트이 머리에 없으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그 안의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죠. 제가 그 안의 내용을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컨셉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성 제어 상정사고 해석. 상정사고 해석이 뭐냐? 사고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제어는 일어나는 사고가 파급되어 안정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제어. 그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정사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안정하게끔 제어를 해준다. 그게 내용이죠. 그래서 뭐냐? 안전도 제어라고 그랬죠, 아까. 예? 안전도 제어는 뭐가 있다고? 예급복이 있다고. 예급복은 뭐라고요?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가 있죠.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 제어, 시큐리티 컨트롤이 안정성 제어라고도 하는데 안전도 제어라고도 합니다. 시큐리티가 안전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방 상태, 미리 사고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조짐이 보이면은 움직여준다 이거죠. 예방 제어를 한다 이거죠. 그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죠? 이게 바로 예방 제어죠. 그래서 몸이 나쁘다 그러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약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 어떤 종류의 사고를 대상으로 보호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게 상정사고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고를 미리 상정해가지고 1선 지락인지 2선 지락인지 상관단락인지 아니면 A계통의 사고가 났는지 B계통의 사고가 났는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를 가정해서 안전도 제어하기 위해서 예방 제어를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매뉴얼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력 계통을 운영하면서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변준소에 있는 운전원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매뉴얼에서 이쪽 부분이 죽으면 이거 투입해라. 이쪽 부분이 죽으면 이거 투입해라. 이렇게 미리 사고를 해석을 해가지고 나온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예방제어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또 뒤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 거는, 요거는 뭐 심각한 사고 부분이 뭐 우려된다. 이런 것들은 뭐 그 상정사고 해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긴급제어는 갑자기 사고 파고 우려된다. 근데 1단을 제어했는데 2단이 또 뭔가 또 들어옵니다. 그럼 매뉴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사고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 긴급제어는 죽이는 겁니다. 그냥 계통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거 투입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꺼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지금 뭐 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잘라버려야죠. 전원 제한, 부하 제한, 전원 저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긴급 조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9월 15일 날 나왔던 것도 매뉴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매뉴얼로 운전이 조금 이뤄지다가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긴급하게 부하 꺼버려. 부하를 꺼버린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잘한 겁니다. 아주.
왜? 파급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부하 죽였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것마저 안 죽였으면은 전체 정전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옛날에 제주도에서 정전이 일어났을 때는 부하를 못 죽인 겁니다, 이게. 예? 아까처럼 매뉴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변화가 되면서 전압이 떨어지고 뭐 전력량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데, 예? 죽여야 될 타임을 놓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셧다운이 돼버린 거죠.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긴급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복구제어가 이제 들어가겠죠. 내용은, 복구제어는 개통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됐을 때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월 15일 날 정전되고 난 다음에, 부하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뭐 저녁 8시쯤 다시 복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구를 일으키려면 발전기를 다시 투입해서 전원을 넣어줘야죠. 근데 전원을 넣어주는데 어떻게 넣어주냐? 안정한 쪽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단계적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압에 붕괴됐으니까 바로 잡아서 넣어줄 때는 그 발전소를 투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통을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투입해 나가는 부분이 이제 복구 제어다. 이런 컨셉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정사고 해석은 아까처럼 사고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전력계통 평균할 때 신뢰도가 뭐다? 적정성이 뭐다? 안정성이 뭐다? 이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까 6장에서 얘기했죠. 적체직 신경주. 네? 적응제어. 아답티브. 이거 뭐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세탁기 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세탁기 탈수기 별도 있었습니다. 세탁 넣고 세탁 한번 누르면 세탁하고 나오면 그거를 탈수 한번 돌려서 탈수하고 이렇게 됐죠. 요즘 어떻게 되죠? 딱 버튼 누르면 자동해가지고 세탁 1시간 반 1시간 20분 자기 알아서 해줍니다. 울 코스 울에 맞춰서 속도 틀려지게 해줍니다. 탈수도 틀려집니다. 속도가. 그게 아답티브 적응제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 최적 제어. 아까 좀 최적화하게 지금 제어하는 거죠. 직접 제어. 직접 제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체지.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경주는 신뢰도 제어. 이제 컨셉이 좀 틀린 겁니다. 이 적체직은 같은 라인이고 신경주는 뭐냐? 이제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신뢰도 있게끔 제어한다. 주파수를 안정하게 쓰기 위해서. 경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주파수 제어해가지고 적정하게 하기 위한 라인이고, 요거는 제어의 컨셉이 좀 틀리다 이거죠. 보는 관점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가버너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안전도 제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안전도 배우는데 요거는 그 신뢰도 부분에 나왔던 거고요. 신뢰도에서는 이제 적정성, 안정성. 아까 그 주파수를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안정하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도는 설정된 기준 이내에 요구되는 양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력이 공급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떤 확률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야. 어떻게. 신뢰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이게 신뢰하냐? 못하냐? 그건 뭐냐? 0 또는 1이죠. 근데 1에 맞춰서 수치가 높으면 얘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0.5면 신뢰를 못하죠. 이건 죽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데, 한 0.7 됐다. 그러면, 요거는 좀 신뢰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 살 때 보시면 별표 많은 거 사죠. 네? 많은 사람이 샀으니까 코멘트가 많은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적정한지 안정한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력이나 에너지를 계통에 항상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그걸 협의의 신뢰도, 적정성. 아까 뭐 물건 사는 것처럼 누가 코멘트 많이 달았다, 아니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통이 안정하게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왜? 그 뭐냐? 팔전하고 송전선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이런 예비 자원이 있는 상태다. 그거는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얘가 이만큼 많이 팔았고 재고가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하면은 그 업체가 신뢰한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정성은. 안정성은 계통에 갑작스러운 외란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금 틀려지죠. 정전이나 다른 장비의 고장 시에도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 재무제표죠.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걸 딱 보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이게 외형적으로 이것도 보시면 돈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 주가 같은 걸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죠. 이 기업 투자해도 될 것 같아. 사람들도 많고.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예?
지금 뭐 웅진 같은 데도 무너져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뭐냐. 대차대조표를 보면 얘가 안정한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급격하게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작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서 이건 설비, 요거는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그거는 아까 그 고장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다 보니까, 요거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지금. 읽으시면.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해만 하고 있다가 이걸 암기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해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그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러면 그 의도에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풀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똑같은 문제는 나오긴 하지만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계통운영의 자동화 제어. 그건 뭐죠? EMS 쪽에서 나가는데 이제 주파수 제어냐 아니면 전압 제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부하 주파수 제어. 그게 뭐였죠? AFC. 예? 그 ELD. 근데 이제 AFC하고 LFC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예? 이거 뭐냐? 자동화가 뭐라고요? 주파수 제어하고 전압 제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전력 계통이 제어라면서요. 그 안에는 이제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는데 그걸 어디서 제어한다? EMS에서 제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EMS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EMS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어한다?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한다. PF 컨트롤 했던 부분이 신경주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V 컨트롤 하는 부분이 적체직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콘셉트이 두 개니까 안정도도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듯이 전력계통에서 제어하는 것도 주파수 제어하고 전압 제어 부분이 라인이 있다. 그런 콘셉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이제 전압 제어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주파수 제어도 AFC 단독 계통의 주파수, LFC는 연계 계통까지 한다 이거죠. 그게 뭐였죠?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별 제어는 하나씩 제어하는 거고 협조 제어는 옆에까지 제어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어떻게 했죠? 주파수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AFC에서 AFC의 제어 방식 세 가지 생각나시나요? 예? 예, TBC. 그걸 뭐로 외운다? 주연바. FFC. 플랫. 정 주파수 제어 방식. FTC. 정 연락선 제어 방식. 그리고 TBC 뭐? 타입.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렇게.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게 AFC였습니다. ELD에서 제어 방식이 뭐가 있었죠? 네? 네 가지? 네, 직병제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AGC 쪽에서 이제 제어하는 방식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콘셉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만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LFC는 아까 거기서 보셨던 AFC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계선 조절까지 계산한 부분. 자, ELD가 됐습니다. ELD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수화력과 원자력을 조합해서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결정한다. 그건 뭐냐? 경제 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PF 컨트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장에선 이랬지만 여러분들 기본서를 자꾸 좀 보시라는 게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머릿속에 콘셉트를 잡아놓고 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들어가서 문제들을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지만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바탕이 없으면요. 나중에 그게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암기가 안 되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바탕을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그게 좀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D, LFC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ELD는 얘는 단주기, 얘는 장주기다. 그런 컨셉으로 써놨습니다. 이제 주파수 제어가 끝났으니까 이제 전압 제어 부분이 나오겠죠. ELD하고 LFC는 AGC다. 이제 전압 제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QV 컨트롤을 하게 한 부분. 전압을 바꿔주게 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전력이죠. 그 무효전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시적 성향이 강하다. 이게 전압 제어는 뭐라고요? 제가 국시적이라고 그랬죠. 주파수 제어는 전계통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시적 성향이 강하고 요거는 전체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전압 조정기를 이용해서 원방 지역으로 영향이 작다. 그래서 무효 전력에 제한한 부분이 뭐다? 조상 설비다. 그래서 조상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써지면 되는 겁니다. 10점짜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걸 하실 때 그런 그림들을 갖다 그리시라는 얘기죠. 딱. 예? EMS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는 게 딱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죠, 이제. 제가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장전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정동, 고조파, 뭐 팩츠, HVDC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서적인 내용을 다 아셨을 때 그 다음에 뭐 이상전압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상전압이 20번이었죠. 피레기 같은 것도 뭐 몇 번대였고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MS의 기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EMS가 있습니다. EMS가 전체를 제어한다면서요. 이거는 스카다입니다. 그 EMS가 뭘 제어하고 있죠? NCC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345나 154 변전소를 제어하죠. 그래서 RCC, 예? 그 다음에 또 수력에 대한 HRCC 이런 걸 제어하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바탕이 되는 게 뭐냐? 기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압도 되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도 받고 뭐도 써놨죠. WIS 뭐 기후도 받고 그 부분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 컨셉을 이제 여러분들이 넣고 설명을 하니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예? 그런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EMS가 뭘 제어하느냐?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기, 개, 발, 급, 안, 자, 원. 기본 기능이 있다. 계획 및 운영 기능이 있다. 발전은 뭐 발전 제어 기능이 있다. 발전도 제어. 그럼 발전 제어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뭐 안전도 제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발전 제어. 급전원 모의 훈련. 아까처럼 사고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조기해야 되는지. 기계 발급 안전도 제어 부분. 아까 안전도 제어 있죠. 발전도 제어도 있고 발전 제어도 있고 자료 취득 및 원방 감시 기능. 예? 자료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스카다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방 감시를 해가지고 뭐 제어하는 부분들. 기계 발급 안전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외워버렸 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자, AFC ELD를 스카다로 했다. 79년도에.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형 EMS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그전에는 프랑스 쪽 회사에서 이걸 쓰다가 그 다음 미국 쪽 회사의 EMS로 바뀌어졌다가 일본 도시부하고 저쪽에서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LS 산전하고 같이 개발한 이제 한국형 K-EMS라는 걸로 지금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제어 설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예요? 상태 추정, 상태 고장 해석, 최적 조류 계산,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S 기능이 뭐라고요? 기본 기능, 계획 기능, 발전 제어 기능,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안전 제어 기능, 자료 연계 기능, 예? 기계 발급 안자원이니까 자료 취득, 자료 연계 뭐라고요? 기, 개, 발, 급, 안, 자, 원. 자꾸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 기능 뭐냐? 읽어보시고요. 계획 기능은 뭐냐?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뭐 어렵지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발전 제어 기능. 발전 제어가 뭐였죠? AFC ELD죠. 예? 예비력 감시하고.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모의 훈련을 한다 이거죠. 기계 발급. 안전도 제어 기능. 안전도 제어가 뭐였죠? 아까? 예급복이죠.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그러다 보니까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상태를 추정해야 되겠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제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태 고장 해석을 하고 최적 조류 계산을 합니다. 옛날 조류 계산하고 최적 조류 계산을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5점짜리로. 최적 조류 계산은 뭐냐? 돈이 들어갔다 이거죠. 전력 조류는 그냥이고 최적화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 이거죠. 기계 발급, 이제 자료 취득이 나오겠죠? 자료 연계. 자료는 어디냐? 아까 여기 있지만 여기 지역 급전이 있죠? 그쪽하고 다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받고, 경영정보 시스템, MIS에서도 받고, 기후정보 시스템에서도 받고, 이런 부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연결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자 원은 뭐죠? 원방 감시죠. 원방 감시에서 자료를 취득을 하고 원방 제어한다. 스카다죠. 스카다의 의미가 뭐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드 데이터 애퀴지션.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그러니까 마스터가 돼가지고 컨트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 데이터를 취득한다. 자료를 취득한다. 그리고 원방에서 제어한다. 이겁니다. 원어를 아시면은 쓰기가 편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 발급 안자원. 이거 어디서 났냐?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냥 제가 캡처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냥. 예? 여기는 뭐냐? AGC다. 이건 시뮬레이터다. 이건 세사. 시큐리티. 뭐 안전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안정성 설명드렸고요. 자료 연계. 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나을까? 시계 방향으로 외우는 게 낫겠다. 기계 발급 안자원. 기계 발급 안자원. 기계 발급 안자원.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십시오. 기계 발급 안자원.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 기능.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안전도 제어 기능. 자료 연계 기능. 원방 감시 및 제어 기능.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아시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또 살을 붙이시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근데 기본서에서 이런 컨셉을 잡는데 보통 1년,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최소 1년이.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시작할 때 여러분들 6개월 안에 그런 컨셉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6개월에 제가 최소한 절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입니다. 처음에 이런 컨셉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컨셉을 자꾸 잡아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십시오. 저도 이 컨셉 잡는데 한 2, 3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EMS 계층 제어 구성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EMS가 있고 NCC가 있고 RCC가 있고 HRCC가 있고 MIS가 있고 WIS가 있고 그겁니다. 지금 MIS가 뭐라고요? 경영정보 시스템. EMS가 있고 이게 NCC입니다. RCC 지역급전소, 그 다음에 HRCC 수력, 여기는 3, 4, 5 변전소, 여기는 1, 5, 4 변전소, 여기는 수력발전소, 여기는 기후변화, 부하변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EMS에는. 기상정보 시스템, 부하관리 시스템, 이게 다 나와있다. 요거 3, 4, 5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고, 요거는 지역급전소를 통해서 한다. 예? 3, 4, 5나 765, HRCC는 이렇게 한다. 요 내용을 이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성은. 그리고 아까 기능은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요게 책에 있는 겁니다. NCC라고 써놨죠. NCC EMS, CCC, MIS라고 써놓고요. WIS, LMS 있죠.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RCC, 스카다, RCC, HRCC 예? 이렇게 돼 있죠. 대용량 3, 4, 5 변전소, 1, 5, 4 변전소, 수력 변전소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조금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카다는 뭐죠?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슈퍼바이즈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 그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간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 가면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AGC 기능이 있는 AGC 스카다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게 바로 이제 AGC 스카다 개념이 이제 EMS 개념이 된다 이거죠. 근데 AGC가 지금 EMS가 어떻게 바뀌어진다? 계통 규모가 확대되니까 중앙급전소, 지역급전소, 집중제어소, 상호간, 자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고 있고 타 시스템하고도 연결을 하는 부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설비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 설비도 바뀌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를 못 쫓아가니까 소프트웨어를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소프트웨어로 바꾼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중앙급전소가 있고 지역급전소가 있고 집중제어소가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정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 이거죠. 아까 EMS에서 이렇게 갔죠. RCC로 갔죠. 3, 4 변전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EMS의 상태 추정, 측정가 뭘 하느냐? 상태 추정은 아까 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받는 게 뭐죠? 다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서 입력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류 계산에 대한 크기, 전압에 대한 크기,
그 주파수라든가 유효전력이라든가 무효전력이라든가 전압이라든가 그리고 각 발전기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상태를 추정한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났을 걸 상정사고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EMS에서 계속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 부하를 예측하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때 그런 10년 동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실제 개통하고 똑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를 자기 한쪽에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가 요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고 그걸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력값은 어떻게 되냐? 똑같겠죠. 요거에 대한 아까 보셨던 제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어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제어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들도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자성법은 왜 한다? 자성법을 하게 되면 오차가 줄어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조파 계산할 때 풀이 계산할 때 기본파 분해해가지고 밑에 루트 씌운 다음에 I2의 자성 플러스 뭐 해가지고 자성하죠. 그게 최소 자성법입니다. 왜? 똑같은 수치거든요. 근데 그걸 자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더 정확하다 그죠? 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를 했다는 건 큰 값으로 분해를 한 게 아니라 뭐 1에 자성하면 똑같죠. 근데 그 안에 구성품이 0.1, 0.1, 0.1 이렇게 다 있으면 그걸 이제 다성을 해가지고 자잘하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거를 분해를 해보니까 더 정확하더라. 그래서 최소 자성법을 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ELD. 자, QV 제어 목적, 대상, 조건, 출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급 예비력이 뭐가 있었죠? 설공운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체 예비력, 대기 예비력, 그 다음에 주파수 유지 예비력, 주파수 조정 예비력. 생각나시나요, 이제? 그 그림 생각나시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개통 상태, 뭐 정상, 경계, 긴급, 복구가 있었죠. 그 개통 상태에서 안정성 제어, 안전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가 있었다? 안전도 제어, 시큐리티 제어,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다, 예급복이다. 왜? 결혼식 시즌이 있으니까 아니 뭐 예급복을 입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나중에 상정사고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적정성, 안정성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개통 운영 자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하고 전압 제어하는 부분이 있다. 주파수 제어하기 위한 AFC하고 ELD, 전압 제어하기 위한 VQC가 있다. 그래서 변전소 쪽에 아까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 제어할 때 변전소하고 발전소하고 변전소가 있죠. 발전소에서 뭐가 되어 있었죠? AVR이 있었죠. AVR은 뭐냐? 전압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AQR은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무효전력을 제어해서 전압을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전압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무효전력을 제어해서 전압을 제어하거나 그다음 변전소 쪽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다 조상 설비가 들어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산을 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EMS의 기능 뭐죠? 기, 개, 발, 급, 안, 자, 원, 기계, 기본 기능, 기계, 계획 및 운영 기능, 발, 발전, 제어 기능, 발급,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안, 안전도 제어 기능, 자, 자료 취득, 자료 연계 기능, 뭐, 연계 및 뭐, 연계 운전 및 자료 취득 기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니까 조금씩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구성방안 뭐라고요? EMS, NCC. 그 다음 밑으로 RCC. 이쪽은 3, 4, 5 변전소, 1, 5, 4 변전소. 요거는 HRCC. 여기 들어가는 게 MIS.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후정보 시스템, WIS. 그리고 부하관리 시스템, LIM.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이 끝났습니다. 9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한번 보시고요. 자,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 신뢰도 표현법, 부하 예측, 전력 수요 관리, 예비율 정의, 예비율 종류, 연계 운영, 분산형 전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설명드리고 말 겁니다. 열병합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소형 열병합, 열병합 발전 틀려집니다. EMS, 스카다, AGC
ALD, 급전자동화, 발전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층적 분산 제어 시스템 이런 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뭘 의미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뢰도 부분에 대한 게 나왔구나. 지금 뭐 신뢰도 나왔을 때 뭐가 나왔죠? 적정성, 안정성 나왔죠. 신뢰도 제어, 그 다음에 안전도 제어 나오죠. 예급보, 안전도 제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비력 종류, 설공, 운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체 예비력에 대한 부분. 연계 운영할 때 부분. 분산형 제어할 때는 이제 보호협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보고독, 반상력주라고 얘기했죠. 전압, 보호협조, 고주파, 단독운전, 뭐 이런 거. 상불평형, 역률, 잔상, 역주, 주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옵니다. EMS, 스카다, AGC.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공급실에도 하니까 아까 사고 파급이 나온 겁니다. 사고 파급. 사고 파급이 되지 않는 게 바로 공급실내죠. 팩치 같은 거 보면은 송사안설, 이렇게 나옵니다. 송전용량 등대, 팩치는. 사고 파급, 안정도 향상, 송사안설, 설비 이용률 확대, 신뢰도 증대, 이런 것들이 바로 팩치의 장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외워두셨다가 다른 데 갖다 써먹는 겁니다. 신뢰도 부분에다. 여기서도 신뢰도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사고 파급이죠. 사고가 일어나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고 파급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유무가사의로 어떤 부분. 그러면 신뢰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향상을 시켜야 되느냐. 계통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사고 방지 대책에서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상으로 시켜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눠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통상으로는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개통을 연기하거나 하면 되고, 사고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품에 대한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품. 그래서 고신뢰도 기기 채용을 하거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거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게 아까처럼 뭐라고 6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되나요? 설비 능력, 공급 능력, 설공. 설비 능력이 이렇게 되고 공급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이 가능하죠. 네, 요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 껐다 죽였다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번에 영광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도 부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죽였죠. 이렇게 설공, 운이 보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예비력이다. 그래서 아까 3가지가 나왔던 거고, 여기 대기 예비력, 대체 예비력 해가지고, 여기서 운전 예비력에서 여유 예비력, 순동 예비력이라는 얘기죠. 예? 그걸 아까 거기선 유지 예비력, 그 다음에 복구 예비력을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런 부분으로 많이 애워두셨기 때문에, 요런 컨셉으로 이제 가주시고, 아까 그 내용을 또 밑에다 더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더 다양한 시격으로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순동 예비력이 뭐였냐? 여유 예비력이 뭐냐? 순동 예비력은 AGC나 가버너프리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베이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운전지깅이 이거는 자동차는 수동으로 운동 가능한 예비 전력. 여유가 있다 이거죠. 대기 예비력 30분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몇 분이었죠? 10분, 20분, 그리고 120분 이렇게 나왔죠. 컨셉이 틀려지니까 여기서는 대기 예비력은 30분을 해놨습니다. 아까 거기선 1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 예비력, 설비 예비력, 단위 용량을 작게 한다. 운용상, 개통보호상,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 표현하는 부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정전 시간을 가지고 확률로 가지고 하죠. 그래서 신뢰도 평가 적도가 이제 LOLP, LOEP, FND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평가기 시에는 전력 부족 확률.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급이 있는데 부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확률들이 얼마나 되느냐, 요겁니다.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10점짜리로 나왔지만은. 그리고 LOLP 있고, 그 다음에 전력량 부족 확률, LOEP가 나옵니다. 그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력량 부족한지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이제 FND가 나옵니다. 빈도, FND 어디냐? 빈도 지삭 시간, frequency and duration. 주파수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간, 공급력 부족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주파수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주파수가 변동이 된다라는 부분을 나타난 거니까 FND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네? 기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하 예측, 수혜 예측,
그럼 수기부절 증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측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예? 이렇게 자발계 경자에 뭐 이런 식으로 자동발전제어 경제부합액은 자발 이렇게 개통 뭐 운영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때 마이크로, 매크로 해가지고 거시적, 미시적 예?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다 그 경제성, 돈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학문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미시적으로 볼 거냐, 거시적으로 볼 거냐, 짧게 볼 거냐, 멀리 볼 거냐 이겁니다. 미시적, 거시적이 여기 보시면 짧게 볼 거냐, 멀리 볼 거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이거는 보는 거고 거시적은 전체니까. 시계열, 뭐 회귀분석 얘는 마이크로가 짧게 보는 거고 매크로가 이제 멀리 보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력 수요 관리 나왔죠? 수기부절 증가해가지고 예? 수기 부절 증가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냥 전력적 소비 절약, 전략적 부하 증대, 가변 부하 조성 거기에 대한 장단점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25점짜리를 쓰시려면 이 그림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딱 나왔죠? 수요관리란 뭐냐?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로 했습니다.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아, 이거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서. 전소패, 됐죠?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켰다 이겁니다. 아까 패턴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부하에 대한 패턴을 변화시켰다. 평투지. 평준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처럼 평준화를 시켰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평준화를 시켰죠. 이렇게 예?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평투지 투자를 지연 회피시켜서 왜냐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게 했다 이거죠. 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뭐라고요?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서 평준화를 시켜서 투자를 지연 회피시켜서 회비절은 뭘까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 회피절 회피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부하관리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딱 이해하기도 좋고 안 됐을 때는 무조건 키워드로 외우시라고요. 예?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로 써야지만 채점자가 잘 외웠다 이렇게도 하지만 점수를 더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수기부절 증가 차례대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범 답안지니까 수요관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부하 제어 그다음 간접 부하 제어 그러면은 직접 부하 제어 간접 부하 제어 해가지고 제가 이게 요금 요건 간접 부하 제어는 요기제로 외웠습니다. 요금이다. 기기 효율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다. 이렇게. 예? 그럼 요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갑종, 을종, 별종 뭐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요금들 제어해 주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요 부하 관리하면은 요금들 제어해 주죠. 뭐 며칠 세워주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은 수요 부하 관리하는 게 3,000kW 이상의 제가 수요 부하 관리가 1년에 한 20일 정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어떤 기간에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한 기간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그 기간이 처음에 뭐였죠? 7일, 6일, 9일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력은 3,000kW. 그 다음에 전체 설비의 10%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기 효율은 뭐냐? 효율이 좋은 전동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추경을 난방이라든가 냉방용 비추열 시스템, 그 다음에 아니면 전동기를 고효율 전동기를 쓴다든가 제도적인 지원에서도 고마크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효율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나중에 돈을 돌려주게끔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적용 기술들,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별로 요기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그냥 다 외웠습니다. 그냥 피크제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까 보신 좀 설공, 운 생각나시나요, 이제? 6줄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러면은 설비 능력, 공급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 나오니까. 이것들도 넘어가고요. 시스템 운영 방식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되니까. 분산형 전원에서는 이거를 하나 설명드리는데, 분산형 대책에서 이제 고려사항. 제가 전보고독 단상 역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가지고 단상, 한 상에서 술을 먹었다. 단상 역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술 먹고 나면 역주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상 역주로 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 변동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보엽조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전보, 단독운전이 생긴다는 얘기죠. 고조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역률, 상불평형, 주파수, 단락 능력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문제점, 대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키워드 정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도 넘어가고요. 열병합 발전기도 요거는 뭐 큰 적이 없으니까 이건 배전 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또 대책이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하니까 이제 기계 발급 안전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옆으로도 써줬다는 이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든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밑에다 또 그림 또 그려주실 수 있죠. 자꾸 그림을 많이 그리라 이거죠. 예?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 이 그림보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원방감시, 원격 제어, 원격 측정, 경보, 자료 연계 이렇게 한다. 제어소별로 아까 그 세 개의 레이어별로 어떻게 제어한다라는 걸 다른 그림을 그린 것 뿐입니다. 그냥 지역급전소, 급전분소, 그다음 원격 제어소 아까 세 개가 나왔죠. 그거별로 이제 제어 구성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자동 발전되어 하니까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적체직 신경주. 요게 이제 경제 운용에서 아까 자동 발전되어 뭐죠? 주파수 제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제어라든지 주파수 제어. 근데 요걸 적응 제어에서 하고 최적 제어에서 하고 직접 제어에서 한다. 이렇게 적체직 신경주. 그다음에 요건 EMS에서 하고 EMS에서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AFC, FFC, FTC, TBC제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ELD 쪽에서는 어떻게 제어하는지 제어 방식에서 직병 재병해가지고 제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 발전의 제어 부분 AFC하고 ELD가 같이 운영된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10장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10장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10장 부분이 몇 페이지면 26페이지인데 얘가 26페이지라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까지 다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EMS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10장은 보시면은 광역정전, 사고파고 원인 대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고 했죠. 여기서 좀 다른 내용으로 좀 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 품질. 이거는 송배전공학의 14장에 보시면요. 배전선로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였었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배전선로의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전력 품질이 나옵니다. 전압 변동, 그리고 플리커, 고조파, 이런 것들, 세그, 수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신뢰도 산정이 필요한 이유, 뭐 앞에서 신뢰도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온 겁니다, 지금. 신뢰도 평가하는데 연평균 정전 횟수, 연평균 정전 시간. 자,
동기발전기 출력 증가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 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력 소모가 최소화되도록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기술하시오.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너스. 이게 뭐였죠? 저주파 공진 현상이죠. 차동기 공진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냐? 발전기가 저주파수에서 축이 공진이라가지고 축이 비틀림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페이지 시프트 위상 변환기라고 그랬죠. 위상을 변환해주는 장치. 그게 뭐냐죠? TCPR 같은 데 보시면 그 위상을 변환해주는 거죠. 오프 노미널 턴 레셔. 이게 뭐였죠? 기준의 변압기.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면 이제 아시라는 얘기죠. 1대 N에서 1대 1.1로 바꾼다든가 했을 때 행렬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SSR 같은 경우는 차동기 공진 같은 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LOLP, LOEP, FND. 이제 빈도 지속 시간 생각나시나요? 전력량, 무슨 뭐 부족 곡선, 전력량, 뭐 무슨 곡선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로스 오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맨 끝에는 이제 probability 해가지고 확률성이라는 얘기죠. 확률. FND, 프리퀀시하고 듀레이션. 빈도하고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로 들어가면 광역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 파급은 나왔죠. 신뢰도 부분에서도 이게 언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고 파급하고 그러니까 이 뒤에 신뢰도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고 파급의 원인은 뭐냐? 유무가사였죠. 유, 무, 가, 사, 이. 근데 요 부분 4개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무가사의. 그 다음에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부분, 무효전력에 의한 부분. 무효전력에서는 이 수식 가지고 정리했죠, 아까. 네? 무효전력에서 전압이 이상 변화한다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예제 7-3 같이 10점짜리 문제로 설명해주기가 좋으니까 저희가 이거 단거리에 대한 전압 강화로 설명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요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는 거는. 그리는 게 아니라 쓰는 거죠. 야, 전압강은 뭐죠? 전원축하고 부하축의 전압을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분이 이렇게 된다는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단선 계통도가 회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벡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이거 설명하려면. 그럼 이 25점짜리 쓸 때는 거기다 그런 내용도 써주는 겁니다. 지금. 예? 간단하게라도.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부분. PF 컨트롤이죠. 그럼 PF 컨트롤에 의한 부조작용, 이거죠. 부조작용, 이런 것들, 그 그림을 그려주신다든가, 옆에다. 전달 효과가 높아야 되니까. 사고다. 그럼 2회선 탈락에 의해서 지금 개통이 지금 탈락된 거 아닙니까? 2회선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그림 하나로 바뀌었다. 이런 그림을 옆에다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달 효과가 좋게끔. 지락줄리가 났다. 그럼 이상전압에 대한 그 임펄스 전압 해놓고, 그 다음에 피레기 그려놓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막 갖다 붙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전달 효과가 높으니까. 그 안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그게 여러분만의 답안입니다. 차별을 시켜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쓰는데 신선한 내용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걸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채점자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키워드만 적는 거하고 답안지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틀리더라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트릭. 그러니까 아까 트릭 그림 그려주시라고 그랬죠. 이상전압, 지락사고. 이상전압 같은 거 그림 그려주시고, 피레기 그림 그려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 중성점 접지 전 같은 거 그려주시고. 예? 사고파고 방지 대책. 아까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개통의 연계, 화력발전소 저주파 운전 지속. 뭐, 아까도 나왔죠. 급전지령 설비의 고속화. 뭐, 그 다음에 개통 안정화 기계 설치. 안정화 기기 설치는 이제 안정도 향상 대책을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면 됩니다. 뭐였죠? 리전 충익기였죠? 리액턴스.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예? 리액턴스를 보상해야 하는 부분들. 소극여자 방식. 예? PSS. 거기 나왔던 부분. 사고를 빨리 재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갖다 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안정화 기기 설치다. 그럼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적당히 갖다 쓰시면은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급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연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들도 애워주셔야 되겠죠. 사고파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 탈락이 됐으니까 탈락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연계를 더 많이 해주면 좋은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저주파 운전 같은 경우는 아까 주파수 부분이 변동이 되니까 아까 축소이론 효과에서 관성에서 이런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급전지령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고요. 왜? 사고가 났을 때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빨리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급전지령 설비가 고속화되고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전 자동화죠. 사고 나면은 배전 자동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갈 필요 없이 1시간에 가가지고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넣던 거를 지금 30분 만에 단축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을 해줬죠. 배전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개념이 뭐냐? 성전적이죠. 배전 쪽으로 봤을 때는 배전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써주시면 되고요. 제동조항 같은 것도 나오고요. 기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단건 변압기. 아까 리액턴스에 관련된 리전 충격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 다 갖다 쓴 겁니다. 직력 커패시턴스, 선로 리액턴스 보상, 소극여자 방식,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하다 보니까 PSS 방식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 제페러 이런 것들을 딱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 개념을 딱 생각을 하십시오. 요건 신뢰도 제어니까 신뢰도 상황에서는 뭐가 나온다? 예방제어, 예급복이니까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빨리 해줘야 되겠구나. 안정하기 위해서는 P는 X분의 ES, ER 사인세타니까 그 안정하기 위한 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피던스라든가 사인세타 같은 상차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면 되겠다. 그럼 전압을 올려주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리액턴스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단단복기, 단건 변압기를 사용한다든가 병렬회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회선수를 증가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그 내용들을 생각했던 걸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알차지는 거죠. 이제 자꾸 생각을 해서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동장 채용하고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고조파, 플리커, 세그스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전력 품질. 왜? 웰빙 시대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먹는 것도 신경 쓰죠. 예? 돼지고기 먹을 때 비계도 좀 잘라서 먹고 폭탄주도 좀 덜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전력 품질이라는 얘기죠. 주파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졌다 이거죠. 왜? 자동화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회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돌리기만 하면은 좀 상관없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제어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든 조그만 설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위치에다 물건을 놔야 되는데 거기다 못 놨을 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뚫었을 때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압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AC 같은 건 약간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서브모터 같은 거는 DC 같은 거는 AC를 DC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바꿔줄 때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죠? 전압 변동폭이 작죠. AC 설비들 같은 경우는 전압 변동폭이 큽니다. AC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이제 38V죠. 220V는 전압 변동폭이 어떻게 되죠? 6%입니다. 그래서 5%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520, 520 해가지고 6%. 예? 정도. 그러니까 5%인데 13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0V는 6% 생각하라고 그랬죠? 6V입니다. 13V, 6V. 그러니까 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10V나 220V는 6% 생각하시고 380V는 1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에서 6%니까 계산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고조파 문제 단골로 나왔었죠. 그 부분은 단골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플리커 뭐냐? 깜빡임 현상.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1초에 몇 번이냐면은 32번인가요? 30번 이상만 틀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라고 사람은 느낍니다. 1초에 30번만 이렇게 종이 흔들면은 걔는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1초에 24번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 이제 그 영화들 같은 경우는 1초에 필름을 48번까지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해상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 1초에 30번 돌릴 거를 48번 돌렸으니까 그 안에 변화되는 부분이 더 미세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플리커는 그 미세한 부분입니다. 전압이 깜빡거린다 이거죠. 플리커 뭐냐?
여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기동할 때. 변압기가 있고, 여기 전등이 있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든지 하실 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고주파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합니다. 모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주파가 이쪽으로 발생이 되죠.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변압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리고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터에 영향을 미칠 테고, 여기 콘덴서를 다니까 콘덴서에 영향을 미칠 테고, 전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개념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리커는 뭐냐? 여기서 그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순식간에 큰 기동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등 설비가 있는데 전등으로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전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거리겠죠? 그 깜빡거리는 그 깜빡인 개수를 이제 플리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이 높았을 때, 전압이 낮았을 때 제가 뭐 장점, 단점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플리커는 이제 그 델타 V10이라고 한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거 뭐냐? 1초에 깜빡임이 10번 이상이 있으면은 사람이 느껴진다. 그걸 이제 시감도 개수라고 합니다. 시감도 개수가 10번 깜빡일 때 이제 민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게. 그래서 그 시감도 개수를 해가지고 델타 V10을 해서 예를 들어 100V가 있었는데 99V 미만으로 10번 이상이 떨어졌다. 예? 그러면은 걔가 1%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V10이. 그 2% 이상부터 한전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2에서 2.5%까지는 그냥 그 주의고 2.5%부터는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이 플리커 같은 거 어떻게 됐냐? 어디서 발생하느냐? 아크로라든가 전기료를 쓰는 그런 철강 설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 플리커 예측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부하 돌릴 때 또 가서 실측도 다 합니다. 한전에서. 순시정전, 순간적으로 정전되는 건 세그스웰 같은 거, 순시전압 전환, 순시전압 상승, 전압 불평형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주파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고주파는 뭐냐? 배수 주파를 얘기합니다. 전격 주파수의 배수 주파수. 그래서 비선형 부하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퓨리에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했죠.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플리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명의 깜짝임이나 TV 영상의 일그러짐. TV 같은 것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비쌀까요? TV하고 모니터하고. 예? 모니터가 더 비쌉니다. 주파수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TV보다는. 근데 이제 모니터에다가 이제 TV 스신 카드 달아가지고 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좀 틀립니다. 주파수 이렇게 실어보내는 이제 주파수대가 틀려집니다. 거기다 이렇게 주파수를 실어서 보내주거든요. 얘도. 그래서 그런 게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일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순시정전 30사이클 이내로 0.1PU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시 전압저하 0.5사이클에서 3사이클인데 순시 정전은 죽은 거죠. 잠깐 죽었는데 0.1이니까 100이라는 수치가 있었는데 10이라는 수치 미만으로 떨어졌던 게 바로 순시 정전이고요. 순시 전압 저하는 100이라는 수치에서 10에서 90V 미만으로 잠깐 떨어진 게 순시 전압 저하입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30사이클이냐? 30사이클 이만큼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그는 순간적으로 떨어진 거. 스웰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순간 전압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다른 자료들 보시면 그 정의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가, 아직도 좀 페이지가 남았죠? 신뢰도 산정이 필요한 부분. 이거는 이제 신뢰도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이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도는 전력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수용가가 느끼는 불편의 정도다. 이런 기본 계획 방향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여기는
보시면은 25점짜리인데 이렇게 세 줄밖에 안 써놨습니다. 예? 2페이지 정도를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니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정전 횟수가 어떻게 되냐? 전체 수용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밑에. 근데 정전 수용가가 몇 번 정전됐느냐? 이게 연평균 정전 횟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연평균 정전 시간은 정전 수용가가 몇 시간 동안 정전됐냐. 이거 이해하시기 쉽다는 얘기죠. 개념만 알고 계시면. 전체 분에 정전된 부분이 몇 시간 동안 했냐. 전체 부분에 정전된 부분이 몇 번 됐냐. 이겁니다. 그냥.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근데 뭐 할 때는 항상 기준은 밑에라고 해요. 밑에가 들어오라고요. 어떤 때 기준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만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변압기 임피던스 계산하실 때도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MV짜리가 5%다. 그럼 10MV로 환산하면 5분의 10이 돼가지고 거기다 5를 곱해주셔야 돼요. 그런 때는 또 반대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무조건 기준이 밑이다. 제가 어떻게 되죠? Z, 과도 임피던스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장자가 위니까 항상 위에가 Z고 밑에가 Y다. 밑에가 C고 위에가 L이다. 이거 LC 헷갈리거든요. 연장자가 위에 있다. 이렇게 오시라고요. 기준이. 이거는 동기발전기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인데 유효전력 분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전기를 더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을 더 변화시켜줘야 되겠죠. 무효전력 분담을 위해서는 무효전력은 바로 그 여자전류에서 계자전류에서 공급이 됩니다. 발전기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병렬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효전력이 부족하면은 발전기의 입력 부분을 늘려줘야 되니까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입력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속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의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무효전력은 뭐라고요? 여자전류다. 여자전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 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한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실 때는요,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그거 막 무조건 그냥 애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단건 변압기도 애워주시고요. 단건 변압기 장단점 할 때도 그 비교하는 부분, 애워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설명을 드리냐? 제가 그 관연도 문제 분석하는 그 토요일 날 이제 오후 시간대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참석을 해서 봐두시면은 지금은 이제 기본세에 대한 개념, 그거는 이제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봐두시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계산값입니다. 근데 뭐 딱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부 임피던스하고 부하가 순정항일 때, 이거 R하고 R만 있냐? 요거 내부의 임피던스가 R하고 X가 있고 이건 R만 있느냐? 요거는 뭐냐? R하고 X가 있고 R하고 X가 있느냐? 요겁니다. 그냥 그 세 가지 케이스로. 근데 뭐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라고요? 가운데를 끊어가지고 얘하고 같다라고 그냥 계산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수식을 하나만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시간관계상. 자, 전류를 먼저 계산해야죠. 항상 보면은 전류 I는 뭡니까? 여기 저항하고 여기 저항에다가 전압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하전력 손실 최대 전력이라니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손실은 뭐냐? I자승 R이라고요. I자승이니까 요거를 넣고 자승을 하게 되면 R 플러스 RL의 자승이 2의 자승이죠. 근데 거기다 R을 붙였어. 얘가 어떻게 나냐? 여기 이걸 곱하시면은 R의 자승 플러스 2R, RL의 자승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RL을 나눠줬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R의 자승을 RL을 나눠줬고 2R, RL에서 여기 나눠졌으니까 이 뒤에가 없어졌고 RL의 자승에서 여기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뭐냐? 얘가 0이 돼야지. 얘가 커질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PL이. 예?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0이 나오게끔 요거만 미분을 해버렸다 이거죠. 미분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걸 미분을 하니까 얘가 미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미분을 한 겁니다. 그럼 R의 자승을 미분을 하시면요. 뭐에 대해서 미분했죠? 이게 X분의 1입니다.
x분의 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 자승분의 1이 나옵니다. x분의 1을 미분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x 자승분의 1. 요걸 미분하니까 RL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죠. 요거의 자승이라면서요. RL의 자승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요건 상수니까. 그리고 요거는 RL을 미분하니까 1이 나왔죠.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뭐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나 얘는 같은 겁니다. R의 자승이나 RL의 자승이니까 같으니까 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넣고 보면 얘가 같으니까 그냥 RL을 그냥 2R로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4R분의 2자승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똑같은데 여기서는 요게 지금 또 틀려지죠. 왜? 요 X성분이 있다 보니까. X성분이 하나 더 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더 늘은 겁니다. 여기가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 부분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다 보면 여기 부분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는 요 X성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나중에 요 X성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시가 넘어가지고 여기는 똑같은데 X성분이 이제 2개가 된 겁니다. 이제 2개가 됐으니까 다른 부분을 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되면 또 틀려지겠죠. 근데 얘하고 앞에 거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4R분의 이상하고 똑같죠. X성분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부분이. 예? 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아져야 되다 보니까 얘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똑같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브 싱크로너스 뒤에 나오는데 SSR이 뭐다? 저주파 축 비틀림 공진현상. 발전기와 송전선으로 구성된 전기 시스템이 발전기와 터빈으로부터 어떤 그 저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축이 비틀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어떤 부분이 있다? 직력 커피시턴트를 투입하게 되다 보니까 SSR 현상이 생긴다. 이게 다 C성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SR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C성분들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CSC를 이용해가지고 그 C성분을 이제 제어를 해준다. 아까 C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PSSR을 이용해서 또 안정화하는 부분. 뭐 안정화할 때 이제 PSS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HVDC, 팩치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상변압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준의 변압기 봐주시면 됩니다. SSR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 SSR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공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공진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SSR의 억제 방법. 똑같이 나왔죠? LOLP, LOEP, FND.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력 부족. 로스 오브 로드. 이게 부하입니다. 부하. 로스 오브 에너지. 전력량. 이렇게. 전력 부족, 전력량 부족.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냐, 아니냐. 나중에 그래서 제가 원어를 알아두시면은 이거를 쓰기가 편하다고요. 얘도 보시면 그 빈도 지속 곡선인데 아까 보면 기준분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네? 로드 부분에 대한 것 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연간 정전 횟수, 지속 시간. 이것들도 보시면 법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자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빈도 지속 시간 같은 이제 그림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파수 부분에 대한 그림 부분들, 이런 것들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P가 증가할수록 단조 감소하고 이게 증가하면 단조 감소한다. 이런 내용들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파급의 원인 뭐라고요? 유무과사의 예? 전력 품질의 종류, 고주파, 플리커, 세그, 수열, 전압 변동 이런 것들. 신뢰도 산정 필요 배경 아까 25점짜리로 나왔는데 그냥 좀 건너뛰셔도 되고요. 연평균 정전 횟수 뭐 기준분의 정전 곱하기 횟수 뭐 기준분의 전체 정전분의 시간 들어가면 된다. 병렬운전 중 동기 발전기 출력을 증가를 하는데 유효전력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유효전력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 발전기의 입출력을 변화를 해줘야 된다. 무효전력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자 전류를 증가해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 X축하고 Y축에 대한 부분이 같을 때 이런 것들 나중에 써먹으니까요. SSR 발생 조건
그다음 페이지 시프트, 기준의 변압기, 신뢰도 지표, LOLP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빨리 5분이지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국형 EMS 부분은 좀 빨리 건너뛰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8분짜리인데요. 전력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운영을 위해 고성능 컴퓨터의 최고급 기능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압을 25kV에서 765, 345, 154kV로 변환한 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발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변전소가 있는지, 예? 어떻게 송전소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현재 대량으로 저장할 수 없으므로 소비 없이 생산만 된다면 흘러넘쳐 댐이 무너지듯 전력 계통이 붕괴됩니다. 한국형 EMS는 사용 중인 전기의 총량에 딱 들어맞게 전국의 모든 발전기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자, EMS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주파수를 제어하고 계층 제어하고 송전회사별로 해가지고 각각들을 이런 것들 EMS, 지역극전소, 소규모 제어서로 아까 계층별로 제어를 한다. 겨울철에는 그리고 난방으로 계절별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기를 수요 예측해서 발전기에서 급전해서 운영을 할 건지 급전 지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상정 고장에서 보셨죠?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해가지고 모의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발을 여기 미국, 일본 해가지고 아레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국형 EMS로 발전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좀 더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EMS는 아까 기계개발도 안정화 해놨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더 써주시고요. 여러 가지 발전기의 개통에서 급전원 훈련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전력거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용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보내드리기 힘들고 오늘 받았던 교육 자료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